부여는 현재 만주의 북쪽 지역인 송화강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한민족의 고대 국가이다. 부여의 존속기간은 고조선 후기와 삼국시대 중반에 걸친다. 대한민국 역사 교육에서는 단군과 고조선에서 모든 한국사가 시작되는 이론적 개념처럼 설명하고 있어 착각하기 쉬우나 부여는 평양성에 도읍을 둔 후기 고조선과 동시대의 다른 지역에서 공존했던 고대 국가였으며 고구려, 백제 등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주요 국가들 중 일부는 고조선이 아닌 부여를 계승한 국가였다. 하지만 고조선은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대의 한민족은 만주에서 한반도로 이르는 지역에서 분포했던 예맥과 사만이 천수백 년에 걸쳐 융화한 것이며 부여는 고조선과 별개로 한민족의 조상격인 국가이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북부여, 동부여, 졸본부여, 갈사부여, 남부여 등 다양한 부여 국가가 존재하며 고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치는 않으나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고구려 건국자인 추모의 아버지를 단군으로 표현하는 등 고조선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대 동명왕 갑신년 기원전 37에 즉위하여 18년 동안 다스렸다.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인데 추몽이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제1동명왕 갑신입 28성고 명주몽 일작추몽 단군지자 삼국유사 왕력편 부여 비유아이요. 정장상팡 또는 백스터와 사가르의 중국어 상고음 제구에 의하면 부여는 고대 중국인들이 빠라 또는 비에이라 바라로 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여의 국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평야를 의미하는 한국어 벌의 고어형에서 왔다는 설, 불이 어원일 것이라는 설. 여기에 왕족의 성씨가 해씨인 것과 연관지어 태양 숭배나 불숭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사슴을 뜻하는 만주어 푸후와 어원상 관련이 있다는 설, 쌀을 의미하는 만주어 벌어에서 왔다는 설. 다만 해의 상고음은 KR이 K임의 주의. 한국어 하얀색이 고대 한국어에서 본래 K 발음을 가진 것을 보면 한국어 해도 K 발음을 가지고 있다가 KH 발음을 거쳐서 H로 발음이 변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 이유는 한국어 흰색이 해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벌을 고어 표기에서는 훈차로 화로 표기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므로 퉁구스 만주어 유래설을 제외한 이름들은 공통적으로 벌에 가까운 글자를 음차했다는 의견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이 모두 명확한 사료가 없어 그저 추측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단 부여의 상고음 발음은 바라라고 불렸고 부여어는 언어 계통이 퉁구스계 언어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면 만주어 어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삼국시대 부여의 중심 강역인 만주의 길림성, 요녕성 동북의 대부분 지역은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요동반도 남부와 압록강 중하류 일대만 벼농사가 가능했고 두만강 유역과 그 이북 지역 부여가 건국된 길림성 일대는 벼농사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적 상황을 고려하면 부여의 국명이 만주어, 벌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여는 벼농사보다 주로 보리와 같은 잡곡 위주의 밭농사와 수렵활동, 목축을 통해 식량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 남쪽의 고구려도 건국 초기에는 벼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고 보리가 주요 재배작물이었다.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고구려인들이 재배하던 주요 작물이 벼가 아닌 보리라 나오는 것만 봐도 고구려는 당시 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건국되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만주 쪽 고구려 지명어 북부여 성주는 조리비서에서 부여의 고구려어 훈독과 고을의 고구려어 훈독이 동일함을 보면 부여의 국명은 고을,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 고대 한국어에서 벌판은 고을, 성, 작은 국가를 의미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부여, 국명의 어원은 한국어, 벌판, 일본어, 하라, 고대 터키어, 버라 평원, 우즈베크어, 버라 벌판, 목초지, 몽골어, 헤르 평지, 평야와 어원상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한자로 쓸 때 부여의 부를 부로 쓰는 경우와 부로 쓰는 경우,
열을 여로 쓰는 경우와 여로 쓰는 경우가 모두 있다. 삼국지, 동의전을 비롯한 중국의 사서에는 대개 부여로 기록하고 있고 삼국유사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서에는 대부분 부여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부여와 부여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애초에 여는 여에서 파생된 글자이기에 전통적으로 여의 약자로 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현행 표준 한자인 신자체와 중국의 간화자 간체자는 여를 폐지하고 여로 통합했다. 단 여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 중국 간화자의 경우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남다라는 의미를 명시하고자 할 때 또는 본래 번체자 표기에서 여가 아닌 여였다는 걸 확실히 하고자 할 때 부수식을 식으로 치환한 여로 쓰는 걸 허용한다. 그래서 비록 중국어 간체에서 부여를 부여나 부여로 적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여나 부여로 적기도 한다. 부여 자체에 이론적인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부여의 역사를 파악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다. 역사 기록에는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홀본부여, 갈사부여 등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여가 여러 존재한다. 삼국사기에서 난립하는 북부여와 동부여의 문제에 관해선 밑부분의 모용선비의 침략 문단처럼 동부여는 고구려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북부여만 존재했다. 이것을 고구려 후기 고구려의 정계에 깊숙이 파고든 동부여 계열 귀족들이 선조를 미화하기 위해 지어냈거나 아니면 그냥 동부여 사람들 자체적으로 신화를 조작했는데 그게 고구려 자체 기록과 구삼국사를 거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로 전해졌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또 남부여는 백제에서 제26대 성왕 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국호이며 홀본부여는 고구려를 지칭하는 말이고 갈사부여는 부여, 왕족이 부여에서 떨어져 나와 세운 나라 갈사국이다. 대개 일반적으로 부여라 하면 북부여를 지칭하며 이 영토는 송화강과 눈강이 만나는 만주 길림성의 송눈평야 일대이다. 이들은 이후 국력이 점차 약화되고 선비족이 발흥하면서 동쪽의 연길 지방과 서쪽의 농안 지방으로 이동하여 쇠퇴한 이후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전성기 시절에는 서쪽으로는 흉노, 오환, 선비와 접했고 동남쪽으로는 옥저, 숙신, 음루, 물길과 접했으며 서남쪽으로는 고조선, 고구려와 접했다. 수도가 위치한 중심지는 346년 전에는 길림 일대, 346년 이후에는 농안 일대로 파악되고 있다. 역사 자체가 부여가 융성했을 시기의 역사는 개략적인 기록만 남아있고 부여의 쇠락기에 가서야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난다. 부여의 유민들은 3에서 4세기 선비족에게 침략당했을 때 상당수가 요서 지방으로 이주되어 그 지배층들은 전현과 후현에서 벼슬을 했다. 북부여가 고구려에게 정복된 뒤인 5세기경에는 북만주로 이동하여 두막루를 세웠다. 또한 부여의 옛 땅에 남아있던 주민들은 고구려, 말갈, 발해의 구성원이 되었다. 두막루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잔존해 있었던 듯하다. 고고학적으로 부여의 전신은 기원전 10세기에서 4세기까지 존재한 만주 지린 성의 서단산 문화로 본다. 서준 춘추시대 초기에 성립된 서단산 문화는 점차 발전하면서 요동과 북방의 백금보 문화 등의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했으며 요동 및 한반도 지역과 같은 청동기 문화권에 속한다. 특히 몽골리안계 인골의 발굴과 고조선을 비롯한 한국계의 유적 및 유물로 분류되는 석관묘, 비파형 동모 및 동검, 가는 무늬 거울 등이 발견된다. 이와 동시에 초기에는 요동 및 한반도 지역의 문화와 유사하면서도 고유한 모습을 보이지만 후대로 갈수록 요동 및 한반도 지역과의 교류 친연 관계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석기 청동기 문화인 서단산 문화는 초기 철기 문화인 대해맹 유형,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를 거쳐 철기 문화인 포자연 유형,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로 이어진다. 여기서 하나의 국가인 부여로 발돋움한 건국연대는 보통 위만조선과 비슷한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로 보고 있다. 바로 이 포자연 문화권에서 나온 장신구와 무구류가 하필이면 삼국사기상 고구려 건국 시기인 기원전 1세기경부터 압록강 유역 적석총에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학계에서는 이것이 고구려 건국 지배층과 대단히 유관하다고 보고 있다. 학자들이라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건 그냥 부여 출신 전사 집단이 주축이 되어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을 뒷받침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건국 시기는 보통 최소한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중국 사서인 상서대전, 산해경, 사기, 화시결전 등에도 부여가 언급된다. 물론 이것이 국경을 맞대고 있다거나 기원전 3세기 이전에 건국되었다는 근거는 아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과 유물 등의 존재는 부여 이전에도 원시적 공동체가 이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었음을 말한다. 대신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서단산 문화의 분포는 성읍국가 이상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으며 현재의 지린시 일대에만 나타난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길림성 북부에는 백금보 문화로 불리는 반농 반목적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 또한 남서부에는 철기를 개막한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청동기 시대의 대부분의 북중국 지역은 현재의 한 개 성단위가 4에서 5개의 이질적 문화권으로 쪼개진 고대적 부족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 부여라는 나라가 기원전에 존재했다면 이런 부족 중 하나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밖에 없다. 북이 탕미국 임금을 모시던 무수리 12가 임신했다. 임금이 무수리를 죽이려고 하니 무수리가 아뢰되 크기가 달걀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쇳내가 아이를 뱄습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아이를 낳았다. 돼지 우리 저온 안에 아이를 버리니 돼지들이 입김을 불어 아이가 죽지 않게 했다. 다시 마구간 만안으로 옮겨 말이 임금 대신 아이를 죽이게 했다. 말도 입김을 불어 아이가 죽지 않게 했다. 임금이 하늘의 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어미에게 명하여 거두어 노비처럼 키우게 했다. 동명이라 이름 짓고 소와 말을 돌보게 했다. 동명은 활을 잘 쐈다. 임금은 동명에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웠다. 동명을 죽이려고 하니 동명이 달아났다. 남쪽 엄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졌다. 추격병들은 건너지 못했다. 그리하여 부여의 수도를 정하고 임금이 되었다. 이것이 북이 땅에 부여 나라가 생긴 연유다. 동명의 어미가 처음 임신할 때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동명을 낳아 키웠다. 돼지와 말이 입김을 불어 동명을 살렸다. 몸이 장대함으로 임금이 동명을 죽이려고 하였다.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다. 하늘의 운명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므로 돼지와 말이 동명을 구해주었다. 부여의 수도를 정하고 임금이 될 운명이므로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동명을 도와주었다. 고기에 이르길 전한 선제 신작 3년 임술 4월 8일에 천재가 흘승골성 대우의 의주 경계에 있다에 내려왔는데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칭하고는 국호를 북부여라 하고 자기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해를 성으로 삼았다. 왕은 훗날 상제의 명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 졸본주의 도읍을 정하여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였다. 삼국유사 기이 제1권 북부여 북부여의 왕해부르의 대신인 아람불의 꿈의 천재가 내려와 이렇게 말하였다. 장찬의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도록 할 것이니 너는 다른 곳으로 피해가라. 동명제가 장차 일어날 조짐을 말한 것이다. 동해 바닷가에 가서번이란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져서 왕도를 세우기에 적당하다. 아람불은 왕에게 권하여 도읍을 그곳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하였다. 부르는 늦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하루는 산천에 제사를 지내어 대를 이을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다. 이때 타고 가던 말이 곤년에 이르러 큰 돌을 마주 대하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들에게 그 돌을 들추어 보게 하였는데 그곳에는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며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심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이름을 금화라고 하였다. 아이가 자라자 태자로 삼았다. 부르가 죽자 금화가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음에 왕위를 태자 대소에게 전하였다. 지왕 3년 이모 서기 22년에 이르러 고구려 왕 무휴리 동부여를 정벌하고 왕대소를 죽이니 나라가 없어졌다. 삼국유사 기이 제1권 동부여,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과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 추모의 설화가 굉장히 흡사하다. 이에 반해 백제의 건국 설화는 부여 및 고구려의 건국 설화와 비교했을 때 매우 다르다. 특히 백제의 건국 설화는 난생 설화가 아닌데 부여,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 및 가야도 난생 설화인 걸 감안하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시대에 해당하는 한반도 국가들 중에서 건국 설화가 난생 설화가 아닌 나라는 고조선과 백제 둘뿐이다. 동안대에 논형에 처음 부여, 동명왕 신화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동명왕 신화가 원형이다. 다른 여러 문서들에서도 논했지만 동명왕이 시조이지만 소수림왕대에 주몽 신화를 만들고 초기 역사를 정비하면서 동명왕 신화를 베껴 주몽 신화를 만들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동명왕을 천재의 아들로 설정한 해무수로 바꾸거나 교체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것 이외에도 천재의 혈통이란 설정을 부여해 주몽의 고귀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명왕 신화에 따르면 동명왕은 탕리국 글자 모양이 비슷해 고리나 생리라고 쓰기도 한다. 고리국이 원래 발음에 가장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에서 탈출해 어모수를 건너 남쪽에 나라를 세웠다는데 여기서 동명왕의 도읍지는 길림시, 어모수는 눈강 또는 제1송화강, 탕리국은 눈강 북쪽의 송눈평원에 있었다는 것에 한국과 중국 사학계 모두 이견이 없다. 또 부여의 건국연대는 기원전사 3세기로 추정되는데 이 당시 단군조선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패권을 차지했다가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공으로 한반도 서북부만을 통치하는 소국으로 전락하다가 다시 중흥하고 또한 단군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되는 혼란기 속에 고구려의 원형이 된 구려족처럼 이때 즈음에 건국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삼국사기에는 그 다음 왕해 부르대의 가서번으로 천도했다면서 동부여라고 나라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동부여와 북부여를 혼재할 뿐 아니라 분명히 동쪽 함경북도 부곡저 쪽으로 추정인데 고구려는 북벌을 한다든가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다. 동부여에 관해선 모용선비의 침략 문단을 참고 이후 금화왕 때는 북쪽으론 제1송화강에 이르고 동쪽으론 음루를 복속시키는 등 당대 최강자로 거듭난다. 부여의 전성기는 1세기에서 3세기이다. 부여 남쪽에 위치했고 오랜 역사와 강성한 국력으로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던 고조선 위만조선이 전한 세종무왕제 유철에 의해 멸망하면서 한사군이 설치되었지만 한나라도 흉노와의 오랜 전쟁과 토목공사 남발로 인한 과도한 국력 소모에 시달린 탓에 고조선이 기존에 발휘했던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에는 부담이 컸던 상황이었다. 당장 한사군 가운데서도 함경도와 강원도 지역은 복속에 실패해서 동해와 옥저로 따로 독립해 나갔을 정도였다. 그나마 평안도와 황해도는 영토 굳히기에는 성공했기는 했지만 한과 원주민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이름만 한나라를 걸치고 있었을 뿐 오랫동안 반독립지역이나 다름없었다. 때문에 후한 말기에는 낙랑군의 태수인 공손도가 동탁의 전횡에 수많은 지방관과 호족들, 기타 군벌 세력이 저항하여 반기를 드는 틈을 타서 칭왕을 하고 독립국 행세를 하기도 했다. 부여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조선의 유민들을 받아들이며 인구를 늘렸고 동시에 한나라 및 조위와의 친선관계를 도모하여 안보 보장을 받고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며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힘이 공백을 메우고 전성기를 이룩해냈다. 즉 한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위협할 만한 종족들을 효과적으로 견제시켜주는 마름 역할을 부여가 맡아주면서 군사적인 부담을 덜어냈고 부여 역시 선진문물 및 군사장비를 중국으로부터 수급받고 비상시에 한나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 한나라에게나 부여에게나 원원이 되었던 관계였다.
물론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지녔던 고구려를 견제했던 것은 덤으로 조위의 장수 관구검이 동천왕대의 고구려를 정벌할 때 부여의 지배자 중 하나였던 위거가 위군에게 군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세력과 항상 핑크빛 관계를 유지한 건 아니어서 후한 안제 때인 111년에 기병과 보병 7에서 8,000명을 이끌고 낙난군에 침입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했던 적도 있었다. 이 기록은 하필이면 부여와 낙난군의 거리가 멀고 그 사이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낙난군 제후 서설의 주요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부여가 잘 나갈 때는 옆나라 음루를 복속시키기도 했다. 음루가 조위 황초 연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부여로부터 독립하긴 했지만 진서에 따르면 고구려 제11대 동천왕 시기에도 부여는 8만여 호에 달하는 인구를 과시하며 3만 호에 불과한 고구려를 압도하는 국력을 자랑한 바 있었다. 고대 국가의 국력은 인구와 비례한다. 이는 직접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이 당시 경제의 전부였기 때문이고 무기 또한 발전하지 못해 사실상 군사력이 인구수와 동일시되던 고대 사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실제 부여는 선세 이래 한 번도 파괴되지 않은 도성을 자랑하던 강대국이었다. 위략왈 기국은부 자선세 이래 미상 파괴. 위략에서는 부여가 넉넉하고 풍성하여 선세 이래로부터 파괴를 겪은 적이 없다. 라고 언급했다. 삼국지 권 35완 선비 동의전 부여조 2에 비해 고구려는 건국 초기 약하던 시절 툭하면 도성이 파괴되었다. 더욱이 부여는 방어가 취약한 평야 지역에 도읍한 평지성이었고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방어에 유리한 산성이었다. 게다가 부여는 최대 영토가 이천리에 이르렀다. 학계 일부에서는 동명성황에서 대무신왕대의 고구려와 충돌했던 부여, 세력을 부여, 남부의 일개대가 세력으로 추정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부여도 285년 선비족 모용부에 대대적으로 털리면서 쇠락기를 맞이했다. 서기 285년 모용회의 침공으로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으며 급기야 의려왕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국력은 크게 쇠락했다. 이때 의려왕의 자제들은 두만강 일대의 부곡저로 도피했는데 그중 의려왕의 아들 의라왕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서진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가 나라를 되찾았다. 복은 기록이 있다. 한편 일부 무리는 부곡저에 정착하여 동부여가 되었고 훗날 고구려 초기의 기록을 정비하는 과정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북부여랑 동부여가 섞이게 됐다고 보기도 한다. 한편 또 다른 유민들이 백제로 흘러들어가 근초고왕이 즉위했다는 주장도 있다. 또 랴오닝성 후르다옷이 젠창현 라마동진의 선비계의 유적을 부역의 집단의 유적이라고 본 견해도 있었다. 이들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까지 내려왔다는 내용이 역사 스페셜에서 방영되었다. 이를 부여족 남아설이라 부르는데 이 말대로면 금관가야는 삼국사기 건국년도인 42년이 아닌 285년이 성립년도로 잡히게 된다. 또는 기존 변진구 야국의 지배층을 3세기 북쪽에서 이주한 집단이 대체 또는 결합했거나 결론적으로 285년 모용 선비족의 침공으로 옥저 지역으로 도망한 부여, 유민들이 동부여를 형성했다는 설이 정설이다. 모용의 침공에 타격을 받은 부여는 국가의 중심지를 기존의 지린성 일대에서 서쪽의 농안 지역으로 옮겼으나 346년 전년의 태조 문명제 모용황의 대공격에 참패해 부여왕 현을 포함한 무려 5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실상 붕괴하게 되었다. 이때 끌려간 인구가 5만 명이 아니라 5만 호로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구당서를 신당서로 옮겨 적을 때 구를 호로 잘못 적은 부분이 많았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인 미천왕이 다스리던 고구려와 이전에 부여를 침공했던 모용회의 모용선비가 요동 지역을 두고 전쟁을 벌이던 시기에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루 묘지명의 미천왕 다음 왕인 고국권왕 시기에 대형 관직을 맡은 연모라는 인물이 전현이 북부여를 침공하자 이를 격퇴하여 북부여 수사라는 관직에 임명되고
제19대 광개토 대왕 시기에 그 후손인 모두루까지 대대로 북부여 수사의 관직을 맡아왔다는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이다. 346년 부여의 멸망 이후 잔존 세력들이 고구려의 양해 아래 책성 일대에 모여 부여의 명맥을 이어갔지만 410년에 광개토 대왕의 동부여 원정으로 동부여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것마저 맥이 끊기게 되었다. 후기 부여의 중심지였던 농안 지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북부여는 이후 452년 신라와 고구려가 전쟁 상태에 돌입할 때쯤 뜬금없이 북위로 사신을 보내고는 다음 기록이 없다가 고구려가 전쟁하는 틈을 타 독립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그러다가 이후 494년에 물길에 침입을 받고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고구려 제21대 문자명왕에게 투항했다. 일부 세력은 북부여가 멸망하기 이전 북방으로 이주해 두막루를 형성했다는 설이 있다. 부여는 궁궐, 성, 창고, 감옥 등 진보된 조직과 제도를 가졌던 나라였다. 정치는 귀족 정치로서 지배계급에는 군주왕 그 밑에 가축의 이름을 붙인 마가, 우가, 적가, 구가 등의 가미대사, 사자 등 귀족들의 관직이 있었다. 관직의 명칭에 대해서는 만주 원류고의 중국인들의 무지로 관직명에 가축의 이름을 넣었다는 비판이 있다. 또 지방을 크게 네 구역, 즉 사출도라고도 함라 칭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마가, 우가 등의 제가가 각각 그 일부 지역을 맡아 다스렸다. 사출도 중에 큰 지역은 주민 수가 수천호, 작은 것은 수백호가 되었다. 피지배 계급인 민을 하오라고 칭했는데 그들은 지배 계급에 대하여 각종 노역과 물자 공급을 부담했기에 노비 취급을 받았다. 부여 하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다. 이들은 전쟁 시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고 식량 보급과 물자 운송을 담당했으며 그때는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집집마다 갖추어 놓았던 무기를 갖고 호민들을 모아 참전했다. 호민이란 하오 중 부유하면서 어느 정도 자체적인 세력이 있었던 자들로 영국의 요먼과 비슷한 계층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부여는 봉건제 사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여의 국왕은 귀족 연맹체의 제사장적인 성격이 강해 농사가 흉년이 들면 귀족 회의에서 패출되거나 보통은 죽임을 당했다. 귀족 연정체제에서 왕이라는 호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 군주제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름이 왕이라서 오해를 살 뿐 당대로서는 제사장 정도의 느낌이었다. 제가들도 나라를 세우는 데에 일조했고 왕 또한 제가들이 뽑았으므로 왕을 내쫓거나 죽일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다. 시간이 흐르고 점차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관습은 사라졌으나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전쟁 시 왕은 귀족들과 휘하의 부대를 이끌고 참전했지만 어디까지나 귀족의 대표로서 군림하였을 뿐 귀족은 각자의 집단을 자치적으로 이끌었기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강하지 못했다. 이런 정치 제도 때문에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우위였음에도 대소왕이 고구려의 대무신왕과의 전투에서 잡혀 참수당하자 귀족 세력들 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여의 힘을 분산시켜 후대의 부여가 고구려의 국력을 넘어서지 못하여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사태를 불러왔다. 혼인을 할 때는 혼납금으로써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소와 말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간음을 엄격히 금지해서 남녀가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죽였으며 특히 부인이 질투하는 것을 나쁘게 여겨 죽인 뒤 시체를 산 위에 버려 썩게 했다. 만약 죽음을 당한 여인의 친정에서 딸의 시체를 거두어 가려면 남자 집에 소와 말을 보내야 했는데 이것은 혼인 때의 혼납금을 반환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고구려와 같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풍습인 형사취수가 있었다. 고구려의 사회법 중 대부분이 부여와 유사한 걸로 보아 고구려의 사회법도 부여에서 따온 걸로 추정된다. 추수가 끝난 후 영고라고 불리는 제천 행사를 벌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영고는 유목민족의 수렵제적인 성격이 남아있어 동맹이나 무천과 달리 10월이 아닌 12월에 거행되었다. 노비 제도가 존재했다. 순장은 대부분 노비로 채워졌다. 순장된 노비는 전쟁 포로 출신뿐 아니라 형벌 노비와 부채 노비도 있었다. 때문에 변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비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의 법에는 살인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을 경우 12배로 배상하게 했다. 이 12배 변상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예맥계통인 고구려어와 비슷했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관련 자료가 워낙에 부족한 관계로 얼마나 유사성이 높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후한서 동의전, 동의상 전이위 부여별종, 고언어법 칙다동, 이괴배의1각, 행보개주동의가 서로 전하기로는 고구려는 부여별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어와 법칙이 대부분 같고 궤배할 때 다리 하나를 끌고 행보할 때 모두 뛰어다닌다. 언어 시금 거쳐 의복유사구려, 언어 음식 거쳐 의복이 고구려와 비슷하다. 기고자 위어 구려동종, 언어법 속대저상류동의 노인이 스스로 말하길 고구려와 동종이며 언어와 법속이 비슷하다. 그러나 당대의 중국 측의 사료에서 꾸준하게 부여와 고구려, 옥저, 동해 등의 예맥계 국가들의 언어가 유사하다고 언급하므로 이들이 서로 같은 어족에 속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주류 언어학계는 잠정적으로 이 어족을 부여어족으로 명명했다. 이 부여어족이 어느 어족과 동계인지가 언어학계의 화두인데 미국의 언어학자인 크리스토퍼 베귀드가 삼국사기의 몇몇 기록을 토대로 부여어족이 일본어족과 동계라는 설을 제안했으나 고유어를 한자에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한국 한자음의 제구가 엉터리라는 점 때문에 바로 부정되었다. 반면 똑같은 미국인 언어학자인 알렉산더 보비는 부여어족에 속하는 고구려어에 한국어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대거 존재하는 점을 들어서 양자를 동계로 추정하고 있다. 부여 사람이 쓰던 성 해씨에서 해가 태양을 뜻하는 현대 한국어 해의 어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근거가 부족한 탓에 주류 학계에서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이 성씨를 지닌 사람은 2015년 통계청 기준으로 9명이 확인된다고 한다. 만주의 넓은 평야 지대에서 농사를 주요 산업으로 한 농경 국가였으나 동시에 목축과 기마술에도 능한 반농반목의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 덕분에 당시 북방의 패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에 말을 수출하기도 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말, 붉은 옥, 구슬 장식품, 담비나 돼지, 여우, 원숭이 등의 짐승 가죽이 있었다. 행인무주야, 호가음, 음성부절, 밤낮 없이 길에 사람이 다니며 노래하기를 좋아하여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후한서 동의열전 부여 출처, 기인추대, 성강용 근후, 부구초, 그 나라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성질은 굳세고 용감하며 그놈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노략질하지 않는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 출처, 삼국지 위지 부여조의 연고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추수를 마친 12월에 온 나라의 백성이 동네마다 한데 모여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회의를 열었는데 의식 직전에 마지굿을 벌였다고 한다. 때문에 제천 의식에 기초한 샤머니즘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제천 의식을 행했는데 이때 소를 죽여 그 굽을 살펴서 기륭을 점쳤다. 만약 굽이 갈라져 있다면 이를 흉조로 여겼고 그렇지 않다면 길조로 여겼다. 제국 의상백, 백포대매, 포고, 이혁탑, 국내에 있을 때의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여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 출처 또한 흰색을 숭상하여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장례 문화가 상당히 어마어마했는데 죽은 사람의 장례는 무조건 5월에 치렀다. 만일 다른 달에 죽으면 5월까지 보존했고 심지어 당시에는 귀한 얼음까지 팍팍 써가면서 최대한 시체의 부패를 늦추었다. 다른 설로는 무조건 5월에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장례를 치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3년상 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장래 의식을 후장이라고 불렀다. 아니 얼마나 추운 동네였길래 그게 가능한 건지도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와 함께 부여의 물질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여 문화의 출발은 청동기 시대의 서단산 문화로서 그로부터 초기 철기 시대의 대해맹 포자연 문화로 이어져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예 대해맹 포자연 문화를 부여로 인식하는 연구자들도 덜어 있는 편이다. 서단산 문화의 니질계의 회도들이 확인되는 층위의 위로 대해맹 포자연 유적의 층위가 확인되고 있으며 토기의 유형 또한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부여의 유적과 유물에서 다소 뜻밖인 점은 바로 선비 계통의 유적과 상관성이 많다는 점이다. 사실 동북지역의 1에서 3세기 토기 문화의 전개 과정은 앞선 청동기 시대부터 한문화의 성립 즈음까지 매우 복잡다변하게 전개되므로 저런 질 나쁜 도면 몇 장으로 토기 문화의 동질성 내지는 상관성을 역설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한 한계점을 차치하고서라도 금속 유물 및 장신구류의 조합상을 보면 저런 동물 문장식의 계열 자체가 스키타이 계열의 문화적 요소이기도 하다. 지면에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장식 유물들이 흔히 선비족 유적의 표지적인 유물 세트와의 관련성이 돋보인다. 청동 단추라든지 조개 껍질, 청동 방울 등 귀걸이 이식의 형태 또한 조형을 따지고 보면 북방 계열, 즉 내몽골 쪽의 기원 전후한 빠른 시기의 유적에서 기원이 찾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부여와 선비족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흔히 알려진 신라 금관들의 장식들은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런 고구려는 선비족 계열의 국가들인 모용선비의 전현, 후현, 북년 즉 사면의 물질 문화와의 상호교류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국가나 집단의 상호교류가 활발했었다. 물론 신라 금관의 장식적인 요소 일부들이 관련이 있다는 점이며 전반적인 금관 자체의 신라 특유의 아이덴티티는 엄연히 신라의 독자적인 요소로 엄존하고 있음을 전제해 둔다. 그래도 위와 같은 귀걸이는 조형이 내몽골의 흉노, 선비 계열의 유적에 있다 할 뿐이지 그래도 분포 지역의 패턴을 살펴보면 오롯이 부여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양식을 갖춘 편이다. 위의 사진과 같은 형태 외에도 새끼 손톱 모양의 귀걸이도 있는데 이 역시 부여계로 볼 수 있는 유물이다. 특히 이 손톱 형태의 귀걸이는 요령성 환인현의 만강루 고분군, 길림성 통화시 만발발자 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 두 고분군은 모두 초기 고구려와의 관련성이 돋보이는 고분군이기도 하다. 또 김포 운양동 유적에서도 같은 형태의 귀걸이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위의 사진에서 우측의 귀걸이의 형태는 4세기에 접어들어서는 요령성 북표현 라마동 고분군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유적은 사면, 즉 선비족의 고분 유적이기도 하다. 여하간 위의 이유로 인해서 부여와 선비나 흉노와의 고고유물의 조합 및 자체적인 판별에 대한 논의가 많다. 동경의 경우 선비족은 파회하여 부장하는 점이 특징이지만 유수 노아심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동경이 많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차구 고분군에서는 파회된 동경이 확인되고 있으며 선비 계통의 삼족기도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부여계의 이식도 확인되고 있어 교류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유물이 어떠한 형태인가를 두고 완연한 부여계의 물질 문화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2014년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일제가 수집한 유물 중 부여 금동가면이 공개된 바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제 강점기 유리건판 목록과 문서 열람 서비스에서도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 길림성에서 채집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위에 일제 강점기에 채집한 가면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가면이 중국 길림성 길림시의 동단산 유적에서 채집된 바 있다. 참고로 채집이라 함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되거나 유물 신고에 의해서 입수된 것을 뜻한다. 위의 유물은 길림성 박물관의 부여관에서 전시 중에 있다. 이러한 가면을 부장하는 특징 또한 선비족의 유적에서도 확인된다. 그 외에도 동단산 유적의 바로 밑에는 동단산 평지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바로 뒤로는 모아산 유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초기 부여의 도성지로 추정케 하는 근거가 되는 유적들이기도 하다.
이 동단산의 바로 앞에 흐르는 송화강은 길림시를 동서로 구분하는데 동단산 유적에서 10여 km 정도 서쪽에는 바로 서단산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질인 성박물관에 전시 중이던 부여의 철찰갑과 철검. 지금은 동북공정의 영향인지 사라졌다. 북방 지역의 평원에서 기른 말로 인해 기마술이 발달했고 중기 이후 철기를 사용했다. 부여는 중국과 특히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와 선비족의 연계가 위협이 될 수 있었고 부여 입장에서도 고구려와 주변 기마 민족들이 부여에 적대적이었기에 양국의 이해 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물론 몇 차례 중국과 부여의 충돌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적었던 데다 충돌 시에도 부여의 군사력은 중국에 결코 꿀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삼국지 동의전 부여조에서 평가하기를 그 나라는 매우 부유하고 선조 이래 남에게 패해본 일이 없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소위 한사군과는 두 차례의 충돌이 있었다. 111년에는 7,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낙랑군을 공격하였고 167년에는 부여 왕이 직접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현도군을 공격했다. 위의 사례는 정말 돌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어서 왜 대립했는지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직후에서 멀지 않은 120년과 174년의 부여에서 오히려 중국에 복속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약탈은 아니고 무언가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과 대립하는 관계 일변도는 아니었다. 후한서에서는 111년의 침공을 처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큰 대립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부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서술하여 식량이 모자라 주변을 털고 다닌다고 기술한 고구려와는 차이가 있으며 관구검이 고구려 동천왕을 공격할 때 부여에서 식량을 얻어가는 등 중국을 지원한 사례도 존재한다. 선비족과의 충돌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세기 중반 단석괴가 선비족을 통합하고 부여, 오손, 정령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부여를 끝장낸 285년, 346년의 모용선비 침공이 대표적이다. 서진의 무제 사마염이 부여인 노예 매매를 금지시키고 부여로 되돌려보낸 일화도 고려하면 기록이 안 된 모용 선비족의 약탈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동안 초기의 음루를 복속시켰으나 3세기 초 음루가 부여의 지배권에서 이탈하면서 음루와도 전쟁을 벌였다고 한다. 다만 음루인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다시 복속시키는 것은 실패했다. 부여 왕이 사망할 때 부여가 동안 측으로부터 옷값을 받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일부 환파들이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금루오기를 한나라로부터 조공받은 것이며 부여는 따라서 황제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일단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부여가 중국에 속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여가 현도군에서 옷값을 받아갔다고 되어 있지 조공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당연히 황제국이 타국에 속할 리는 없는 노릇이므로 일단 관계 설정 자체가 거짓이다. 한편 금루옥에 관련해서 규정이 있는 것은 후한서 예의지 학원이다. 여기서 인용한 한구의를 보면 일한구의왈, 재붕, 함의주, 전이제증십 이중 이오규유, 역예상, 연봉지, 이황기미루 이제후왕 열후 시봉귀인 공주흥, 계령증인세 옥하블루 대귀인 장공주동루, 후한서권 96 예의하, 동안의 황제가 입는 수의로 규정된 것은 금루옥의가 맞지만 그 뒤에 등장하는 규정에 따르면 제후왕 등은 을루옥의를, 대귀인과 장공주 등은 동무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을 금으로 짜는 것이 황제의 규정일 뿐 실만 다르면 옥에는 제후왕을 포함한 황제 이하의 여러 인물들이 입어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부여왕은 형식상 제후왕의 격식에 따라 수의로 을루옥의를 입었을 것이다. 따라서 환파들이 부여가 황제국이라고 주장했던 옷값 관련 사료는 오히려 부여가 동안의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서 동안의 예법을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고 동안의 제도상 복속해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료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부여가 한나라에 속했다는 말이 중국의 속국이나 지방 정권이라는 뜻이라는 게 아니다. 이는 부여가 중국과 동맹을 맺고 교역을 하기 위해 명목상 칭신을 하는 당대의 외교적 관례를 잘 알았다는 의미다. 자세한 건 조공문서 참조 물론 이런 것과 관계없는 순수한 연구자라면 부여가 한나라의 국제 질서에 속하여 동안에 대해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지위를 보장받았다고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 보통 한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국가들은 대부분 한반도에 영토가 있어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부여는 한반도에 영토를 가진 적이 없었던 데다가 고조선과 진국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전란으로 사서가 유실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들도 부실하여 한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교육에만 충실했다면 원삼국 시대에 이런 국가가 있었다는 정도의 비중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래도 나름 왕을 칭한 연맹왕국을 이루는 데 성공했고 두 후계국이 메이저급으로 성장했으니 군장국가 수준에 그친 다른 원삼국 시대 소국들보다는 훨씬 네임드이다. 백제를 누를 잠재력이 있었던 마한의 영수 목지국이 결국 본격 영토국가로는 성장하는 데 실패해 지명도가 크게 떨어진 점이나 고조선 준왕 집단의 직계이자 목지국보다 먼저 마한을 영도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건마국이 너무 이른 시기에 몰락해 지명도가 아예 똥망인 것에 비교하면 부여는 가장 북쪽 끝에 국가였다는 개성을 가진 점이나 발에도 부여를 이었다고 자부했으며 고려에도 부여공 후란 자귀가 존재했고 백제, 덕의 한반도의 충청남도 부여군이라는 명칭을 무려 현대까지 남기는 데 성공했다. 부여는 5세기 말에 사라지지만 그 유산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남는다. 한국의 전통놀이 문화인 윷놀이의 기원론 중 하나가 부여, 기원론이며 윷놀이 용어는 부여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북송 때의 백과사전, 태평어람에서도 부여 관련 얘기로 나온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고구려인들과 부여인들이 베개를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후계 한국사 국가들도 베개를 즐겨 입는 성향이 있어서 베개 민족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한반도 사람들은 부여에서 내려온 북방계로 부여인의 유골이 형질 인류학 연구상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나오기도 했다. 두막루도 부여의 후계국이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부여는 정설보다 심지어 삼국 고대왕국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발해대까지 그 여명을 유지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여, 고구려, 고조선은 모두 소뼈를 이용한 우제점을 사용했다. 기사에 따르면 토원책부와 삼국지 동의전이 인용한 AD 2세기경에 작성된 위략에는 당초 알려져 있었던 무천이 동해에서 행해지던 풍습이라는 상식과 다르게 고조선에서도 널리 행해졌으며 삼국지가 편찬되었을 때 이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한다. 우제점 또한 고조선의 풍습이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윷놀이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부여에서 유래한 놀이가 아닌 고조선에서 유래한 놀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추정컨대 두 국가 간의 친연성은 상당했다고 볼 수 있다. 고조선 준왕이 남하하여 형성된 사만의 소국들 중에는 벌, 비리, 부루, 불, 부리 등의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부여의 어원설 중 우리말벌, 벌판 그리고 영남 해안 사투리 불 등이 부여의 어원이라는 설이 맞다면 부여, 고조선 사만 간에 맞닿는 부분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가설 중 하나이다.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에서 나왔음을 자처했다. 1차 사료인 백제 계로왕이 북위에 보내는 국서가 있다. 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계로왕, 북위서, 열전,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대 고구려, 백제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고 쓰여 있으며 고구려는 시조 추모성왕의 시호를 부여의 시조인 동명왕에게서 따왔고 건국신화 또한 동명왕 신화를 차용했을 정도였다.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왕실의 성이 부여씨였고 국호를 아예 남부여로 바꾼 적도 있을 만큼 부여로부터의 정통성을 중요시했다. 이로 인해 사비성이 있었던 지역의 현대 명칭도 부여군이다. 다만 고구려와 백제가 둘 다 부여의 후예라는 것과 별개로 이들의 사이는 영 좋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삼국 통일 전쟁 막판의 여제동맹 구도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가 한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멸망 이전 몇십 년 정도에 한정된 관계였고
왕조 존속 기간 수백 년을 통틀어 보면 이들이 신라와 사이가 안 좋았던 기간보다 여제가 서로 원수지간이던 기간이 훨씬 길었다. 현대 남북한 관계도 그렇듯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실제 외교에서도 친밀함을 담보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의미심장한 사실이 있다. 고구려 같은 경우 그 건국 초기 지배층의 묘제는 비록 부여와 같지 않지만 지배층의 묘소에서 발견되는 무구류와 장신구는 모두 부여, 포자연 문화권의 것이기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부여, 지배층의 그것과 강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때문에 이는 고구려 지배층이 부여에서 온 전사 집단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간주되는데 별다른 이견이나 반박은 없는 상황. 그리고 고구려의 원류 소수맥 지역은 주몽이 오기 100년 전인 기원전 2세기에도 부여로부터 내려온 집단의 남하가 또 한 번 확인되는데 이들은 문헌 사료와 맞춰서 이해하면 홀본부여 건국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구려를 건국한 자들은 부여에서 온 게 문헌 분야와 고고학 분야 모두에서 입증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백제는 그렇지 못함이 의외의 사실이다. 물론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성은 묘제의 연결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니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왔다는 건 고고학적으로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이것이 백제 왕실의 공식 주장, 즉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오지 않았고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에 고구려와 대등하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초기 한성백제는 부장품이든 묘제든 부여와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으며 토광묘제가 한때 부여와 일치한다는 증거로 들어졌으나 이는 논파된 지 오래된 주장. 그냥 대중에게 알려진 대로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고 백제는 고구려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고고학적으로도 맞다가 되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백제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하곤 틀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역사학자들의 현재 고민거리다. 혹자는 부여, 고구려, 백제니 백제는 어쨌든 부여와 관계 있을 거라 추정하겠지만 백제의 주장은 부여 고구려, 부여 백제니 백제는 고구려와 대등함이었다. 한편 백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고구려가 이런 반구 대응 없이 그저 백잔 운운하면서 무관심 무대응 내지는 비하 반응 일변도로 일관했던 것도 더 생각해볼 부분이다. 흔히 알려져 있는 온조 시조 설의 백제 건국신화에서는 동명성왕이 북부여에서 홀본부여의 남하의 소선호와 혼인, 고구려를 세운 뒤 비류와 온조를 낳고 후에 북부여에서 내려온 장자 유리명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소선호와 비류, 온조가 남하에 백제로 떨어져 나갔다는 게 골자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고구려의 왕대가 이대가 될까 말까한 초기에 일어난 일이니만큼 북부여가 아닌 홀본부여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거의 동시에 나왔으면 백제 또한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와의 물질 문화 연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긴커녕 고고학 연구가 진전될수록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성은 입증되어도 백제와 부여 사이엔 그런 게 되질 않으니 결국은 온조 설화의 내러티브 자체도 그게 정말 문자 그대로 그랬었을지는 상당 부분 의문시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즉 백제가 부여의 계통을 이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여씨가 고구려에서 몇 세대 동안 정착했다가 서기 2세기 중후반이 되어서야 고구려에서 빠져나와서 백제의 지배 세력이 되었는데 고구려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끌려올리기 위해 건국 연도를 올려잡는 과정에서 부여를 바로 이은 것처럼 신화를 만들었다는 얘기이다. 한편 한성백제가 망목지국을 쓰러뜨리고 낙랑군 및 대방군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치며 마한의 맹주국으로 발돋움하던 삶에서 4세기 즈음에 흡수한 경기, 강원, 충북 일대 동의 소국들의 물질 문명에서는 부여의 영향이 어느 정도 보이긴 한다. 이는 부여가 고구려나 전현 등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정신 못 차리게 두들겨 맞을 때 탈출해온 부여, 유민들의 영향으로 유력하게 해석된다. 그런데 이들은 또 어디까지나 그 시점에선 백제에게 직접 지배 지역화당하거나 간접 지배 영역으로 편제되던 지역 호족이니 백제의 건국 설화 내용과는 또다시 묘하게 잘 들어맞지 않는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현재 역사학자들의 주된 고민거리다. 송릴본기에 따르면 발해 왕 대무해가 부여의 풍속을 이어받았다고 일본에 선언했다.
발에는 옛 부여의 땅에 부여부와 마킬부를 두었고 부여부 부주 부여현은 후기 부여의 중심지 농안일대로 보기도 한다. 일부 제야 사학자들은 요사의 기록을 근거로 발에 부여부가 요령성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데 요사에 기록된 발의 여러 부의 요동 위치설은 거란이 발해를 정복하고 발해인들을 집단 이주시켜 죽은 현을 이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고려 문종의 왕자 왕수의 본국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중국 왕조가 전 왕조들의 국호를 제후에게 봉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왕수의 자귀는 후작에서 진작된 부여공이었다. 또한 중국 송나라의 고려도경엔 고려가 제후에게 준 부여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여궁은 부여국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부여가 자리 잡은 지역이었던 현 중국 만주 지역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나라로 7세기에 송말말갈의 수령 돌지계가 수나라로부터 부여후로 봉해졌고 여진의 금나라도 건국할 때 부여를 언급했다. 하지만 말갈과 여진 등 숙신계 민족들은 부여를 비롯한 예맥계 민족들과 이질성이 존재했다. 애초부터 부여인들은 음루와 말이 통하지 않고 음루를 착취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숙신계 음루가 3세기까지 부여에 신속했고 이후 5에서 6세기 말갈이 강성해져 송말말갈은 부여의 초기 중심지 송말수 유역으로 남하하면서 부여를 서북쪽 농안지역으로 밀어내고 자리 잡았기에 수나라로부터 부여후로 봉해졌을 수 있다. 이후 말갈의 여러 부가 고구려의 일원이 되고 발해 때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건국 세력이 되어 한 국가를 이룰 만큼 비록 민족은 다르지만 발해 멸망 전까지는 부여와의 접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최근 아무리 계속하여 밀어붙여도 고구려가 중국 왕조로 인정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고구려보다 비교적으로 한국 학계에서 역사적 연구 및 자료가 빈약한 부여를 중국 한나라의 한사군에 소속되었던 중국의 왕조였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비중을 옮겨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다. 즉 고구려나 백제가 중국의 왕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예 고구려와 백제의 선조격인 부여를 중국 왕조라고 주장하면 된다는 생각.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여를 한국 발음인 부여가 아니라 중국식 발음인 푸이라고 불러야 한다 주장하는 것은 덤이다. 특히 영어 위키백과 항목의 수정 전쟁을 통하여 부여 항목을 점거한 뒤 위의 주장들을 기재하여 부여를 중국의 왕국으로 소개하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한국의 역사로 다시 수정되었지만 다시 중국 역사로 바뀌는 등 한국 유저와 중국 유저 간의 수정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여와 관련된 위키백과 페이지를 중국인 편집자들이 쪽수로 점거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막장이다. 현재는 문서 일부가 아예 보호 처리되었다. 부여와 백제의 왕성 부여 시 백제에서는 부여 계승 의식에 의거하여 부여를 왕성으로 삼았다. 한국의 국성 중 유일한 복성이다. 중국에서는 편의대로 여시로 줄여서 기록했다. 실제로 부자는 한문에서 그냥 별 의미 없는 발어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고대 중국인들이 백제 왕족을 언급하는 문장에 적혀있는 부여나 부여를 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발어사로 부를 쓴 다음에 한 글자 성씨로 연하여를 기재했다고 오독했거나 혹은 백제 왕실이 중국 왕조와 무역할 때 중국식으로 한 글자 성씨인 여씨로 줄여서 소개한 것이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부여의 여와 성씨서는 여를 구성요소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의외로 선비족에 의해 요서로 이주된 이후의 부여 왕족들도 성씨가 부여씨로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부여씨를 쓰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후에는 현재 서씨와 여씨로 전해진다고 한다.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이 세운 백제의 도읍 사비성이 있었다. 한때 강성했던 부여의 이름이 한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명이다. 백제 성왕대에는 잠시 백제 국호가 남부여로 변경되기도 했다. 다만 전통적으로 역사서에서 국호에 들어간 성씨, 방위 표시나 전후 같은 수식어는 후대의 동명의 왕조들을 구분하기 위해 첨가하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이런 수식어를 뺀 게 실제 국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는 성왕이 국호를 그냥 부여라고 고쳤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남부여가 됐든 부여가 됐든 이 국호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불명확하다. 성왕의 국호 변경 이후 시기를 기록한 역사 기록에는 그냥 백제로 표기된다. 또한 부여 능살리 사지 석조 사리감이나 미륵사지 사리 봉안기 등 성왕 이후의 백제 유물에서도 백제라는 국호만이 표기될 뿐더러 훗날 후삼국 시대 견훤이 이 나라를 계승해 세운 나라의 국호가 백제였지 부여나 남부여는 아니었다. 따라서 성왕이 선포한 부여라는 새 국호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정통성 강화를 위한 일시적인 국호 변경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 부여시, 중국에도 부여가 현존한다. 한어병음으로는 푸위, 본래 부여의 옛 땅이라 중화민국 정부가 1915년에 부여현을 설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다가 2013년 1월 23일 중국 국무원에 의해 부여시로 바뀌었다. 송원시 안에 부여시가 있는 것은 오타가 아니라 중국의 행정구역 체계상으로 두 도시의 등급이 다르다. 드라마 주몽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몽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나온다. 부여 스스로 옛조선의 후예라 표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황상 옛조선의 후예이나 초심을 잃고 전환과 결탁했다는 식으로 묘사된다. 연맹왕국에 불과했던 부여의 군주를 황제로 지칭하는 것도 특징. 김진 작가의 만화 바람의 나라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바람의 나라에서는 고구려와 적대하는 나라로 등장하며 국력 역시 고구려보다 우위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후반부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부여성까지 함락당하는 모습이 나온다. 시청률은 나쁘지 않았으나 바람의 나라 드라마 자체가 종영 후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역사 왜곡스러운 부분들이 크게 조명되지는 못했다. 갑옷 고증도 문제지만 고대 전쟁에서 퇴출되었던 전투 마차를 굴리는 모습이나 부여를 멸망시킨 대무신왕이 최강국이었던 후한을 공격하겠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애초에 사극이라기보다는 만화를 기반으로 했으니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실제 만화는 러브스토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드라마는 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그려져 만화 고증도 부족하다는 평. 삼국 전투기에서는 부여라는 나라 자체가 다스베이더로 패러디되었다. 전성기 때는 고구려와 백제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위험이 대단하다. 아버지를 좋아한 걸로는 루크는 고구려로 패러디해야 하겠지만 정작 고구려와 부여 사이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시기 자체가 몰락기라 위험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고구려를 설명할 때 곁다리로 살짝 언급되는 정도다. 모 중국인 네티즌이 부여의 유적지를 찾아가서 현지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의 글이 국내 네티즌에 의해 번역되어 공개되었다. 이 여정을 실제로 한 필자와 이 긴 글을 번역한 역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포스팅이다. 꽤 재미있는 글이니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필독. 그런데 정작 현지 주민들은 부여에 대해 잘 모르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인물이 누구냐는 원저자의 질문에 부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먼 후대의 인물인 금태조 완한 아골타라고 대답했다. 하기야 부여는 워낙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의 나라이고 한국사에 남긴 꽤 큰 발자취 역시 다른 주요 왕국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게 현실이다. 막말로 금관가야보다도 더 존재감이 없는 게 부여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원을 정복하거나 흉노나 돌궐, 고구려처럼 중국과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을 맞붙었던 대단히 인상적인 나라도 아니기에 임팩트가 약해서 한족이 대부분인 현지 주민이 부여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부여사 분야 연구의 선구자로 미국의 마크 바잉턴이 있다.